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의 만찬 모임 잠시 후에 청와대에서 열리게 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결국 불참이죠. 자, 잠시 후 뉴스 사이다 시간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게 될지 좀 정리해 보겠고요. 청년 복지 정책 두고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논란이 계속 이어집니다. 어제 이재명 시장 목소리 들었는데 오늘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들이 지금 화제입니다. 부부싸움 후 스스로 목숨 끊었다, 이런 이야기. 댓글 정치의 원조는 노무현 정부다. 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 당시에 청와대 제2부속실장을 지낸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잔혹한 돌고래 포획으로 국제적 비난을 받는 곳이 바로 일본 타이지 마을인데 올해도 그 사냥이 시작됐답니다. 이 문제 계속 추적해온 한겨레 신문 남종영 기자의 설명도 들어보고요.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까지 2부 시간에 준비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청년 복지 정책을 두고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설전이 이어지고 있죠. 내년 지방선거 앞둔 전초전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어제 이재명 성남시장의 입장을 들었는데 오늘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남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연금 1억 원 정책을 특히 많이 비판하던데 네. 먼저 그 정책이 어떤 정책인지 좀 정확하게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소개 좀 해주세요. 대상자는 경기도에 사시는 청년들이고요. 네. 중소기업에 근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10년 동안 예. 매달 본인이 30만 원을 부으면 예. 경기도가 30만 원을 같이 부어드리고 매달? 네, 매달. 예. 퇴직연금이 이제 8.3% 정도 쌓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10년이라 이 비과세 금융상품으로 이자가 좀 더 붙어서 예. 그래서 1억이 만들어지는 상품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10년 동안 3,600만 원 내고 도가 3,600만 원 지원하는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합하면 이자까지 해서 1억이 된다. 그렇습니다. 예.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가운데 중소기업 다니고 연소득이 얼마 이하 이런 건 없나요? 그러니까 월소득 250 이하여만 할 수가 있습니다. 250 이하.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경기도에 살면서 중소기업에 25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사람은 신청하면 전부 됩니까? 아니면 그중에 고릅니까? 지금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예. 얼마나 신청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신청자가 더 많아지게 되면 이제 소득이 낮은 청년부터 고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 인원수를 정해놨나요? 지금 10,000명 하게 됩니다. 1년에 10,000명이요? 첫 해에 일단 저희가 10,000명을 시작을 하고요. 예. 앞으로 이 정책의 성패에 따라서는 더 하게 되는데 이제 3가지 정책이에요. 이것이 하나, 이건 자산 형성이고요. 예. 소득이 더 낮은 200만 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제조 중소업에 다니는 예. 청년들을 위해서는 마이스터 통장이라고 해서 한 달에 30만 원씩 바로 쓸 수 있도록 2년 동안 지원을 해드리고요. 예. 이건 20,000명 합니다. 20,000명 목표가. 그리고 1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는 1년에 약 120만 원 정도, 월 10만 원 정도의 복지 포인트를 드리는 이것도 중소기업 근무자의 경우에 예. 이게 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자는 것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중소기업이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에 가서 일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인책을 줄 때니 중소기업 좀 가라. 그렇죠. 중소기업에 가면 우리 어른들이 자산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저축하면 1억 자산 만드는 거 도와주겠다. 또 당장 힘들면 소득을 지원해 주겠다. 30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 네. 아니면 10만 원씩 복지 포인트 준다. 이런 식의 유인을 책을 쓰신 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 지금 1억짜리는 10,000명 대상이고 네. 그냥 월 30만 원 지원하는 거는 2만 명이고 네. 복지 포인트는 10만 명이 대상이다 그러면 이제 13만 명이 이해가 되는데 네. 이게 효과를 발휘하려면 내년에도 또 똑같이 13만 명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일단 저희가 정책을 2년으로 짰습니다. 그리고 2년을 해보고 만약에 이 정책이 정말 좋다고 한다면 그러고 나서 다시 정책을 새로
시작할 수가 있고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당장은 내가 급해서 그냥 월 30만 원 또는 복지 포인트를 받는 정책에 가입을 하지만 예. 내가 2년쯤 후에는 이제부터는 자산을 모으겠다. 라고 하면 그 1억 연금 통장으로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아, 변경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약간 이게 2년에 이제 정책이 끝나면 예. 그다음에 이 정책이 좋다.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이미 이거 비슷한 유사한 정책을 시행을 했어요. 어떤 거죠? 뭐냐면 예. 일하는 청년 통장. 청년 통장. 예. 예. 이게 이제 뭐 뜨거웠죠. 예. 뭐냐면 똑같은 디자인인데 3년짜리로 했고요. 예. 한 달에 10만 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1,000만 원을 만드는 저희가 정책을 펼쳤는데 예. 이거 아주 기가 막힌 성공을 거뒀거든요. 여긴 몇 명의 혜택을 받습니까? 이것도 저희가 10,000명을 해서 준비를 해서 이번 회차에는 며칠 전에 4,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예. 한 3만 명 정도 지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의회에서도 야 이거는 정말 좋은 정책이니까 좀 예산을 늘려야겠다라는 얘기를 당연히 도와 도집행부는 의회는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예산을 조금 더 쓰면 되죠. 예. 우선 궁금증 몇 가지 더 풀면, 그러니까 10년을 해야 되는 게 이제 1억 그 청년연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한 2, 3년 하다가 그만두면, 그러면 2, 3년 동안 지원된 돈은 도로 환수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거기까지 했던 본인의 예금과 이게 통장이거든요. 예. 민도가 만든 통장. 여기에 들어간 돈은 다 드리는데 그냥 줘요? 이자가 아마 그렇게 안 붙을 겁니다.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다 쉽게 얘기해서 토해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다 그만두더라도 그동안 지원된 건 그냥 준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방금 남경필 지사가 자랑하신 그 청년 통장에 대해서는 자기도 뭐 그럴 수 있다고 본다, 찬성한다라고 일단 입장을 밝혔고요. 네. 대신에 청년연금 1억 원에 대해서 아마 경기도 내에 그 청년층 숫자가 한 300만 명 될 텐데, 네. 아마 그 숫자는 이재명 시장이 조금 더 적게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불과 몇천 명 이렇게 얘기하던데. 근데 지금 지사님 말씀을 들어도 10,000명이라고 그래도 사실 너무 적단 말이에요. 대상자 가운데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좀 로또성의 정책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이재명 시장님이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예. 이번에 보니까 민주주의의 기본 소양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점에서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다른 거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예, 예. 남의 정책을 그냥 무조건 로또다, 사행성이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비판하고 무시하는 거는 이거는 민주주의 기본 자세가 안 돼 있고 그러면서 보니까 최근에 시의회에서 이재명 시장님 정책을 반대한 이 시의원들을 실명을 공개해가지고 지금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이건 역시도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 문제는 좀 더 논외로 하고요. 예.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잘못된 것이 뭐냐면 숫자가 잘못돼 있어요. 저희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전체 모수가 몇 명이냐면 84만 명입니다. 300만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84만 명 중에 예. 1억짜리는 10,000명. 마이스터 통장은 2만 명. 2만 명. 아까 앞에서 13만 명. 13만 명.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약 전체의 15.4%가 대상자가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이거를 본인들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또 갈아탈 수도 있다고 그랬고 아까. 예. 그리고 그런 거에 떠나서요. 숫자도 틀린 데다가 예. 우리 사회가요. 예. 청년들이 10년 저축해서 1억도 못 모으는 사회면 그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이게 뭐 1년에 뭐 6개월에 1억 준다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10년을 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84만 명 가운데는 무려 15% 이상이 대상자가 될 수 있고 사실 84만 명이 다 신청하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청자 대비로 하면은 뭐 로또라고 말하기는 그렇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게 어떻게 로또가 되겠습니까? 어허. 그리고 한 사람당 시가 최대로 줄 수 있는 게 이제 요 1억 만드는 데는 3,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도와주는 건요. 그 3,600만 원으로 쳐서 10,000명이면은 그게 3,600억 아닌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 정책 세 가지를 다 하는데 네. 10년 동안 드는 돈이 약 6천억 정도 됩니다. 10년에 6천억. 예, 그래서 어허. 평균 연 600억 정도 소요되면 되고요. 예. 10년 연금은 연평균 약 360억 정도 예산이면 이 정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사실 뭐 무상급식 이런데 경기도가 지원하는 돈만 해도 뭐 한 2천억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1년에 600억 정도는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 그리고 저희가 뭐 나름 일을 잘 해가지고요. 예. 경기도의 부채가 약 3조 2천억 원이 있었는데 예. 현재 2조 6천억 원을 다 갚았고 올해 연말까지 3조 2천억 원 모두 갚아서 부채 제로, 채무 제로 선언을 하도록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네. 이거 신청을 언제부터 받습니까? 원래 저는 10월 달부터 하고 싶었는데요. 예. 의회가 뭐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끝나고 하자 예. 이렇게 하셔서 그리고 준비를 더 촘촘히 하자고 그래서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청은 이 연내에 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선별하는 작업이 있을 것이고 네. 신청자가 많이 넘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 소득이 적은 순부터 시작한다. 그렇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게 정말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이 되면 예. 당연히 도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예. 예산 편성을 조금 더하면 인원은 늘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지적한 것처럼 금년에 딱 10,000명 다 합해서 금년에 13만 명 뽑아서 그 사람들만 10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네. 매년 추가로 더 지정되어야만 사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정책의 처음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일하는 청년 통장도요. 맨 처음에 2,000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점점 늘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성공적이니까. 예, 예. 이것도 성공적이어서 정말 이래서 이게 청년들이 자산을 모으고 희망을 갖고 결혼을 꿈꾸게 하고 그러면서 중소기업에게도 많은 좋은 인재들이 가는 일거양득의 정책이 되면 예. 이거는 당연히 저희가 예산을 더 늘려서 인원수를 늘려야죠. 알겠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신청하는지부터 좀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오래간만에 모신 김에 또 정치적인 이슈를 한두 가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렇게 막 공격한 게 내년도 경기도지사 선거 의식한 거라고 보세요? 안 보세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공격을 하더라도 뭐 저한테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자칫하면 여기 신청하는 청년들에게 사행성에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처럼 겸하는 거는 예. 저는 그래서 이 시장님이 자꾸만 이런저런 변명을 하시던데 예. 그러지 말고 담백하게 예.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사과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아드님 얘기 뭐 워낙 질문 많이 받았을 테니 한 말씀만 하시죠. 그냥 뭐 제가 잘못한 거고요. 저희 아이가 더욱더 잘못한 거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잘못에 대해서는 평생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 있는데요. 합당한 벌을 받을 거고 당연히 용서받지 못할 거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아들입니다. 저는 제 아들을 끝까지 보듬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네. 지금 당이 전당대회를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늘 어려울 때마다 왜 우리가 이걸 시작했는지 그 초심을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뭐 통합이다, 자강이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약간 말장난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의 잔치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자유한국당하고 통합하자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 네.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끝까지 모든 전제 조건이 됐는데도 자유한국당하고 끝까지 통합 안 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예, 예. 거기 서로 간에 대화와 타협을 하면 이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가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정치적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다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예. 상대방을 이 편가르기 하는 이 말잔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유승민 의원하고는 지난 대선 후보 경선까지 치르셨던 입장이기 때문에 네. 유승민 의원이 당권 도전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안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저는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위기일 때는 지도자가 직접 나서서 네.
당을 끌고 나가려는 그러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저는 훌륭한 정치인의 네.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유승민 후보도 깊이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혹시 당권 도전하라고 전화 통화라도 하셨습니까? 전화 통화가 아니라 만나기도 하고요. 예. 저는 당연히 그렇게 가는 길이 알겠습니다. 비대위원장도 맞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네. 내년 지방선거에 경기지사 재선 도전하시는 거 맞죠? 아직 모르겠습니다. 12월 달에 입장을 밝힐 거고요. 정치적인 문제는 예. 제가 지금 나서서 도지사 일이나 이런 것들은 열심히 하지만 예. 현실 정치의 어떤 스케줄 이런 거는 당장은 지금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함께 만났습니다. 의지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 한 10분 있으면 청와대 만찬 시작이네요. 그렇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빼고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대표하고 문 대통령 회동입니다. 네. 바른정당은 주호영 대표 권한 대행이고요. 네, 이해운 대표가 그만뒀으니까. 그렇죠. 전에도 한번 대표 회동이 있긴 있었죠? 오찬 회동 한 번 있었죠. 그땐 점심이었군요. 그렇죠. 그때하고 멤버가 바뀐 게 당시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이었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 네. 바른정당은 이해운 대표였다가 이제 이번에는 또 주호영 권한대행으로 도로 바뀐 거고요. 예. 일단 오늘 회동의 매개는 안보 이슈입니다. 문 대통령이 그 유엔에 다녀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계속 안보 상황이 복잡하죠. 뭐 최근 미국 전폭기가 NLL을 비껴가지고 위쪽으로 그야말로 북한 턱 밑까지 들어가서 무력 시위했잖아요. 맞아요. 이게 뭐 협의가 있었냐 없었냐 가지고 청와대, 외교부, 국방부 말이 다 애매하게 헷갈리기도 해서 아마 야당 대표들은 안보 문제에 대해서 자기 할 말을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야당 대표들이 각자 다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정의당은 진보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겠죠. 네. 오늘 아마도 정의당이 회동을 앞두고 뭔가 부모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특사 보내야 된다. 뭐 안철수 대표 특사 이런 이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할 거고 바른정당은 그 반대. 대북 이슈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고 네. 국민의당이 문제인데 국민의당은 당 내부가 한 목소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컨대 정동영, 박지원 이렇게 과거 정부에서 중책을 맡았던 호남 중진 의원들은 햇볕 정책의 정통 계승자다. 이렇게 자임하고 있고 뭐 수도권 중도파라고 할까요? 이쪽은 온도차가 확실히 있어요. 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압박해야 될 때다. 이런 입장 계속 강조하고 있으니까 예. 오늘도 아마 그런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좀 궁금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뭐 뭔가 대안을 내겠다라고 지금 예고했으니까 네. 어떤 안을 내는지 좀 보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안보 회동이라고 안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게 협치와 관련돼서 뗄래야 뗄 수 없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무적으로 보면은 이게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에서부터 시작되는 흐름이에요. 만약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부결됐으면은 회동이 지금 되겠습니까? 예. 안 됐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서로 존재감 과시, 뭐 할 말 다 했다 이러면은 오늘 만나고 끝인데 연속성이 없어질 텐데 좀 흐름이 이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청와대나 여당은 그런 걸 바라는 걸 거고. 그렇죠. 다른 정당들도 그런 면이 있는데 지금 자 정부의 흐름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홍준표 대표 전에도 그렇지만 오늘도 불참이에요. 예. 그냥 불참이 문제가 아니라 정진석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에 대해 가지고 각을 막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부부가 이랬다 저랬다라는 거. 뭐 특검하자는 얘기도 그렇죠. 나오고. 뭐 그때도 국정원이 뭐 개입을 했니?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인데 지금 보면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렇게 됐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한 뭐 적폐에 대한 것도 수사까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자꾸 이제 들쑤신다. 예. 뭐 이제 기사가 자꾸 나가고 정치적 압박을 가한다.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전략이 공격이 방어다. 이런 식인 거죠. 가만히 있다가는 버틸 요량이 없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 일까지 다 샅샅이 털고 들어오면은 버틸 요량이 없으니까 역공을 가한다. 네. 두 번째로는 보수 진보 구도로 가겠다. 1대1 대립각으로 간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예. 먹힐지는 모르겠지만은. 1대1이다. 예. 다른 당은 뭐 의미 없다. 그렇죠. 예, 예. 그렇다면은 다른 야당들 입장에서는 이게
문재인 정부하고 또 엄하게 각을 세우면은 그냥 자유한국당의 덤터기처럼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자유한국당 이중대. 뭐 그렇죠. 그런 예. 또 프레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여권 입장에서도 만약에 야당들이 정의당은 조금 논외인데 뭐 바른정당이라든지 심지어 국민의당까지도 자유한국당의 이 강한 흐름에 딸려 들어가면은 국정 운영이 정말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을 뭐랄까 좀 붙들어 놔야 될 필요성이 여권에서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김희수 헌재 소장 인준에서 딱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다른 야당들도 존재감 피력은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무작정 각 세우다 보면은 뭐 그게 자유한국당만 할 수 있겠습니까? 각 예. 세우는 거는 자유한국당 또 못 따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뭔가 뭐 100% 협조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뭔가 이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식의 움직임을 가져가야 될 이유들이 제각각 다 있다는 이야기죠. 국민의당, 바른정당에게도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만찬 회동이 된 거고. 그렇죠. 이게 급진전된다면 뭐 여야정 협의체 논의로 갈 것이고. 그렇죠. 급진전까지 아니면은 조금 더 또 두고 볼 예, 것이고. 하지만은 뭐 자유한국당의 흐름으로 다른 야당들이 다 딸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죠. 예.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1대1로 만나자고 계속 그러는 건데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은 속으로는 이제 그런 느낌이 아마 있는 거겠죠. 청와대도 당분간은 1대1로 만나지는 않겠죠? 지금은 말하자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다른 야당하고 관계가 좋아지면은 자유한국당을 보유할 수 있는 흐름이거든요. 오히려 제 생각엔 다른 야당하고 관계를 더 잘 가져가는 게 낫죠. 양보를 하더라도 그쪽에 양보하는 게 낫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7시 5분 2부에 다시 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싸움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글을 올려서 고소까지 당한 자유한국당의 정진석 의원이 오늘도 또 논란이 되는 말들을 했습니다. 댓글 정치의 원조는 노무현 정부다. 또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마치 조선시대 사화를 보는 것 같다. 이런 발언들입니다. 자, 노무현 정부 당시에 청와대 제2부속실 실장을 지낸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연결해서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 의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맨 처음에 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그 SNS 글 처음 접하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의 경우에 분노가 극에 달하면 오히려 슬퍼지지 않습니까? 예. 참 슬픈 생각이 들었고요. 예.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을 자신들의 어떤 당리당략에 따라서 등장을 시켜가지고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을 주고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건지 참 참담하면서 분노를 넘어 슬픈 마음을 느끼고 있고요. 예.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고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지금 고소까지 다 됐는데 정진석 의원이 이제 어느덧 또 문제가 되는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먼저 댓글 정치 원조는 노무현 정부다. 이제 그 근거로 노무현 정부 당시에 국정홍보처가 국가정보원을 포함해서 모든 부처에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기사에 댓글을 달아라 실명으로 그리고 이제 그걸 많이 달수록 뭐 업적의 평가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의 공문을 지금 근거로 삼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공문을 잘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논란의 소지가 전혀 없는 거고요. 공문 내용을 그대로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고요. 이러한 정진석 의원은 지금 그 고소를 당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고발을 당해 있는 상황인데 예. 이렇게 발언하는 것도 향후 있을 검찰의 수사 그리고 재판에서 반드시 참조가 될 거라는 것을 정진석 의원은 명심을 해야 될 겁니다. 공문 내용이 오늘, 어떻게 돼 있죠? 오늘 이렇게 또다시 이제 정진석 의원이 한 이야기는 뭐냐면 거의 자해 공갈 수준입니다. 예. 과거에 막말하고 고소당하고 반복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몇 분 계신데 예. 이런 행동을 원내대표까지 지낸 사선 의원이 하고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보면은 예. 해당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해당 기사에 부처 의견을 실명으로 그 의견을 게재하고 예.
그다음에 각 부처에 출입하고 있는 출입 기자, 해당 언론사 간부들에게 예. 이 관련 기사와 관련된 부처 의견을 이메일로 송부를 하라는 내용이에요. 예. 이것은 뭐냐면은 국정 브리핑 언론 보도 종합이라 그래가지고 부처 의견을 해당 언론사나 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라. 예.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말하자면 논란의 소지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좋은 언론 환경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알리고 그것도 실명으로 예. 이 소통의 의미를 강조를 한 것이죠. 예.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어땠습니까? 국정원, 군, 그다음에 민간인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검은 돈을 주고받고 하면서 댓글을 달고 또 익명으로 숨어서 아이디를 한 명이 수십 개를 만들어가지고 댓글을 달았고 예. 또 IP 주소가 들킬까봐 PC방을 옮겨 다니면서 댓글을 달고 예. 이거는 명백하게 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명박 정부가 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네. 어떻게 범죄 행위와 정부 정책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실명으로 기자분들께 설명하는 것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자해 공갈 수준입니다. 이것은. 자해 공갈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럼요. 공무원의 실명 글 게재와 범죄적인 댓글을 똑같은 댓글 정치라고 부른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자해 공갈이죠. 이것은 공갈 치는 겁니다. 예.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는 것은 이 새로운 정부가 나라의 기반이 완전히 송두리째 붕괴된 상황에서 예. 나라의 깃털을 제대로 잡겠다라는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해서 예.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물타기 하는 것이고 논점을 흘러던지려고 하는 악의적으로 기획된 의도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조선시대 사화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MB 정부에서 진행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이것은 예.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예. 어떻게 범죄 행위를 정치 보복이라고 우깁니까? 예. 자기네들에게 피해가 온다고 이것을 명백한 범죄 행위를 정치 보복이라고 우기는 것은 정진석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말고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 명백한 자유한국당의 수사 방해 행위입니다. 예. 이 수사 방해를 당장 멈춰주실 것을 좀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홍준표 대표는 더 나가서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중요한 거 아니냐 특검하자 특검론을 들고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홍준표 대표 발언에 대해서는 이렇쿵저렇쿵 이야기하기가 싫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홍 대표는 입만 열면은 막 지르는 분 아닙니까? 예. 그럼 막 지르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제가 이야기할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요. 네. 다만 홍준표 대표는 좀 자중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예.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야당이 되실지를 고민하는 것이 홍준표 대표에게는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왜 국민들로부터 홍준표 대표의 말과 자유한국당이 이 외면받는지 그 본질부터 파악하시는 게 좋으시고 자중하시기 바란다. 예.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중하지 않고 계속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어떻게 보자면 전선을 확대시켜 나가는 자유한국당의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요. 네. 근데 첫 번째는 국면 전환입니다. 불리한 이슈가 있을 때 물타기 하는 것이죠.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정부에서 적폐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겠다고 하는 국면 전환용이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10%대의 지지율 답보 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노무현 대통령을 등장시켜서 허위사실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하는 일련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극우 세력들을 결집을 시켜보겠다 네.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자유한국당 내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게 당을 결집을 시키고 예. 당내 리더십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요 세 가지인데 예.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자유한국당은 이 세 가지 효과를 노리는데 절대 이 세 가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첫 번째는 불법 부정한 자원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전에는 그분들이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국정원 댓글부대 사이비 관변단체 극우 언론
뭐 이런 등등을 동원을 해가지고 불법 부정한 자원을 많이 동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동원할 게 없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해 5월달에 전직 대통령 호감도 평가를 했습니다. 리서치 뷰라는 여론조사 회사에서 여기서 노무현 대통령 54% 압도적으로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있습니다. 이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끝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노무현 대통령을 끌어들여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얻을 게 없습니다. 끌어들일수록 더 고립될 거라고 보세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버린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미국 국민, 러시아, 일본, 중국 국민들도 하지 못한 촛불혁명을 이룩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있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저열한 정치 공작에 저희는 속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자기네들이 노리는 게 있긴 하지만 또 절대 성취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었습니다. 잔인한 돌고래 포획 때문에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는 곳 바로 일본 와카야마현 다이지 마을이라는 곳이죠. 매년 9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 아주 잔혹한 대규모 돌고래 사냥이 이루어집니다. 각국 환경단체들이 비난을 퍼붓습니다만 올해는요, 사냥 쿼터도 오히려 늘리고 포획할 수 있는 고래 종류도 늘렸다고 그러네요. 자, 이 문제 계속 취재해온 한겨레 신문 환경 전문 기자 남종영 기자를 연결해 봅니다. 남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사냥이 시작됐다면서요? 네, 매년 9월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총 5차례가 진행이 됐습니다. 왜 꼭 9월부터 4월까지 이렇게 합니까? 이때 이제 주로 사냥하는 그 큰 돌고래라는 종이 있는데요. 이때 타이지 앞마을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매년 9월에서 매년 2월까지, 이듬해 2월까지 보통 진행이 됩니다. 자기네 앞마을 지나갈 때를 노려가지고 어떻게 잡는 거죠? 먼저 새벽이 되면은요, 이 어선 수십 척이 먼 바다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돌고래를 찾으면 돌고래가 이 음파로 통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선에서 이 장대 같은 철봉 같은 것들을 바다 밑으로 넣어가지고 땡땡땡 치면서 음파를 교란시키면서 그 타이지 앞마을의 바다로 몰고 옵니다. 모리 사냥을 하는 거죠. 많이 움푹 패인 곳이 있는데 거기에 모리 사냥을 끝낸 뒤에 이제 그물을 확 쳐가지고 이제 고립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고래 한두 마리씩 이 육상으로 데려와서 이제 도살을 시키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움푹 파인 만 쪽으로 그 돌고래를 왕창 몰아서 그 다음에 그물로 딱 가둬놓고 한 마리씩 육지로 그냥 끌어올려요? 그렇죠. 이제 육지 그 바닷가에서 이제 사람이 이제 충분히 이제 발이 닿는 바닷가에서 이제 도살 작업을 벌이게 됩니다. 도살을 어떻게 해요? 보통 이 작살로 찔러서 도살을 했는데요. 2007년에 더 코브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바다가 핏빛으로 물드는 장면 때문에 이제 사실 일본 타이지의 어떤 잔인한 고래학살 장면이 알려졌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영화가 나온 뒤에 이제 어부들이 이제 그 도살 방법을 좀 개선을 해서 분수공이라고 하죠. 그 고래가 숨쉬는 곳, 그 숨구멍 바로 뒤를 예리한 작살로 한 번에 확 찌릅니다. 그래서 척수를 두 동강 내면서 한 5초 만에 이제 숨구멍 그 목숨을 이제 없앤다, 이제 이런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제 바다가 피로 예전처럼 짙게 물들지는 않죠. 그렇게 해서 보통 몇 마리를 잡습니까? 보통 일본 정부가 한 해 포획 쿼터를 한 1,500에서 한 2,000마리를 주는데요. 그거를 다 잡지는 않고 해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한 600에서 700마리 정도 도살을 하고 그중에 또 그가 별도로 한 100에서 200마리는 산채로 포획을 합니다. 그 도살한 돌고래는 뭐로 이용이 됩니까? 고기로 먹죠. 일본에서는 고래 고기를 먹게 되니까요. 그리고 산채로 포획한 거는요? 우리가 보통 돌고래 수족관에 가서 돌고래 쇼를 보는데요. 이 돌고래들이 다 여기서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에? 대부분의 나라에 그 포획되는 큰 돌고래는 대부분 일본 타이지가 마리당 1억 원을 주고 수출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 우리나라도 거기서 비싼 돈 들여서 수입해 왔는데 또 얼마 못 지나서 죽었잖아요. 올해 봄에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이 2마리를 수입했는데요. 한 마리가 몇 주도 되지 않아서 바로 죽었죠. 뭐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는
가둬놨던 돌고래도 바다로 돌려보내는데 네. 그 비싼 돈 들여서 또 사오는 것도 이상하지만 또 네. 게다가 또 그렇게 금방 또 죽어버리고 그죠? 네, 네. 자, 그 잔인한 살인 장면, 그 핏빛 바다 또 뭐 이런 등등의 국제적 비난이 빗발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일본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1980년대 국제포경위원회, 그러니까 IWC가 고래 포획을 금지를 시켰죠. 근데 이 고래 포획 금지종은 대부분 대형 고래입니다. 예. 돌고래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예. 일본이 잡더라도 세계 환경단체의 비난을 받지만은 법적으로 규제할 방안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돌고래를 이렇게 뭐 매년 이렇게 잡는 전문적으로 그런 나라가 또 있어요? 지금은 거의 일본 정도가 남았다고 보면 됩니다. 일본 딱 한 나라? 예, 미국이나 캐나다는 60년대까지는 다 잡았는데요. 예. 그 뒤로는 이제 뭐 여러 야생생물 뭐 보호법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사실은 현재 이 수족관에서 돌고래라는 돌고래들은 인공증식시킨 것들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예, 예. 최근까지는 카리브해에서 솔로몬 제도에서 좀 잡았는데 예. 솔로몬 제도도 최근에는 이제 잡지 않고 있는 것은 이제 법이 바뀌었습니다. 예. 네. 일본 하나 남았는데 정부는 별 얘기 없고 그냥 매년 계속하고 있다. 네. 예. 근데 금년에 뭐 쿼터를 늘렸고 포획할 수 있는 고래 종류도 늘렸다는데 맞습니까? 네. 작년에 비해서 한 120마리 정도 쿼터를 늘렸고요. 포획종도 기존의 큰 돌고래나 들새고래에서 뭐 뱃머리 돌고래, 고양이 고래 두 종을 더 추가해서 9종까지 늘렸습니다. 그렇게 늘렸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뭐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좀 후퇴하거나 좀 바꾸겠다거나 뭐 그런 의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국민들이 네. 다이지 마을에서 잡은 돌고래 고기입니다. 이러면 뭐 마주 박수를 칩니까? 일본에서도 고래 고기를 아주 이렇게 상식하지는 않아요. 예.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에서처럼 이제 뭐 그쪽 마을가를 여행했을 때 이제 일종의 이제 특산품으로 사거나 예. 뭐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이 고래 고기는 계속 공급이 되는데 잘 팔리지가 않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학교 급식에 공급하기도 해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그래요? 네. 그렇게 인기도 별로 없는데 왜 매년 그렇게 계속 잡을까요? 일단은 이제 돈이 됩니까? 일단 지역 산업 쪽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돌고래가 이 수족관에 팔 때 한 마리당 1억을 받거든요. 산채로 잡았을 경우.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고래 고기는 큰 목적은 없고요. 대부분 산채로 잡는 것들의 부산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사실 이 고래 포획이 예전에는 이 일본 마을에서 대형 고래를 위주로 해왔어요. 네. 근데 이제 일본 연해에 있는 대형 고래도 다 씨가 말랐죠. 예. 그러면서 1950년대, 60년대에서 새로 돌고래를 잡기 시작한 겁니다. 수족관용으로요. 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국민들 그리고 세계인들의 어떤 그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예전에는 뭐 돌고래 쇼에 가면 재밌게 보냈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시월드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그 고래 번식을 시키지 않겠다. 예. 전체적으로 폐기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 네. 우리나라도 지금 제두리를 비롯해서 계속 돌려보내고 예, 있죠. 돌려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세계 흐름이 바뀌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 일본의 돌고래 사냥도 점진적으로 수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시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겨레 신문 남종영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댓글입니다. 일부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연결해서 청년 복지 정책 논란 짚어봤죠. 9528님은 경기도민으로서 반대합니다. 대상을 청년으로 한정하지 마세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은요. 회사 사장이 월급 적게 주는 걸 왜 세금으로 도와줘야 합니까? 정당한 보수로 노동권을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먼저 아닐까요? 2842님은 1억 통장 만들 예산으로 1,000만 원 통장 혜택자를 늘리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럼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텐데요. 1,000만 원 통장 혜택도 못 받은 사람 입장에선 1억 통장 당첨자는 충분히 로또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 보내주신 분들 계셨고요. 반면에 2673님 외 여러분들은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인데 경기도로 이사 가고 싶네요. 10년 동안 1억이라니 제 처지에선 꿈만 같네요. 희망을 품어봅니다 하셨습니다. 2부에선 전재수 의원과 정진석 의원의 막말 논란 짚어봤죠.
5013님은 논란의 소지가 없다는 건 민주당 입장이죠. 짚고 넘어가야 할 건 분명히 짚고 가야 한다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반면에 8672님, 김성진님 외 많은 분들은 자기들의 치부를 덮을 이불이 모자라니까 망자의 이불까지 덮으려는 모략일 뿐입니다. 시원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댓글이었습니다. 네, 문효선 PD가 수고해줬고요. 이제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들어볼 소리는요. 철원에서 우리 국군병사 한 명이 사망한 사건, 이 가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일일 텐데요. 예. 직접 말씀을 들어보시죠. 전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하다못해 예비군 사격을 가도 사이렌 울리고 전방에다 대고 사격한다고 대피하라고 얘기하는데 군부대에서 이게 말이 돼요? 아 예비군 훈련도 시골 정부사 섬에서도 방송하고 쏘는데 그 400m 거리에서 그 방송 안 해요? 그게 못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대장님 우리한테 납득이 될 만한 설명을 해보라. 이 동생이 지금 죽은 동생 밑으로 동생들이 생각 다 군대 보내겠냐고 이거. 네. 보내줬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형이 군대 일단 구는 이게 도비탄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 그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탄이라고도 하는데요. 총탄이나 포탄이 부딪힌 물체를 관통하지 못한 경우에 다른 방향으로 이제 튕겨 나가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 사고 당시에 인근 부대가 사격장에서 사격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건데요.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은 지금 조사 중이다라는 게 군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격 훈련 중인 어떤 병사의 총탄이 어디 딱딱한 데 맞고 튕겨 나가다가 이 병사의 머리를 때려서 사망했다. 그렇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이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조건이 좀 갖춰지면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런 견해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예비군 훈련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뭐 가옥 이런 데 총탄이 날아들었다. 이런 뉴스를 보신 일이 있을 건데요. 예. 지난 2014년의 경우에는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의 북부 자동차 매매단지의 2층 사무실에 5.56mm 탄환 한 발이 날아와서 유리창 뚫고 거기다 거울에 맞고 튕겨져 나가서까지 전기밥솥에 박히는 그런 사고 일어났었거든요. 아, 거울 맞고 튕겼는데도 밥솥에 박혀요? 그렇죠. 이때 군경 합동수사팀이 이 탄환이 이제 1.5km 떨어진 양주시 남방동의 사격장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을 했었는데 무려 1.5km. 그렇죠. 지금 사고가 일어난 곳은 사격장에서 400m 떨어져 있다고 하고 또 맞은 부위가 머리이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방금 유족들이 또 흥분하면서 말씀하시듯이 철저히 통제된 상태에서 경고방송하고 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개는 이제 사격 훈련할 때 경고방송을 하고 또 전술도로 출입 통제하고 총구를 안전범위 이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이 아마 여긴 것 같은데 일단 사격을 실시한 부대는 경고방송과 안전통제관, 경계병 배치 뭐 이런 걸 다 해서 미연의 사고를 방지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사고를 당한 부대는 통제 인원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좀 가고 있는 분위기고요. 네. 따라서 당일에 통제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확실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 총기를 회수를 해서 탄환이 어느 병사가 쏜 총기에서 나갔는지 이것까지 확인을 해야 정확한 이제 사고 경위가 밝혀질 텐데. 사격 훈련장의 구조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도탄이 발생한 상황 이런 걸 대비해서 좀 탄환이 표적지에서 빗나가더라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조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부대 특성이나 또 놓여진 환경에 따라서 이런 조건이 충족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 이 부대 주변 지형을 확인해 볼 때 사격 훈련을 하는 전방에 통행로가 있는 이런 위험한 구조라는 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전수조사라도 해서 이 사격장 안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사고 원인부터 좀 철저하게 조사가 돼야 되겠고요. 다음 뉴스죠.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점도 큰 걱정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평화입니다. 어려운 길이지만. 네. 어디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 방금 들은 소리 오늘 오전에 제11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하는 말이고요. 예.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제18기 민주평통 간부 자문위원 초청 간담회가 있었거든요. 여기서도 이 비슷한 이 평화 메시지를 강조하는 이런 취지의 발언을 또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어제 이제 14남북 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에서도 같은 발언을 했고 남북 군사회담 복원 또 제안했었죠. 그래서 쭉 이제 평화 메시지인데 그동안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무력 시위와 핵 잠수함 등의 군비 증강 뭐 이런 걸로 답하는 일종의 비례적 대응을 해온 거에 비해서는 네. 좀 분위기가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정치권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북 특사도 솔솔 거론되더라고요. 오늘 청와대에서 지금 4당 대표가 만찬회동 이제 진행 중인데 지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하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아마 대북 특사 파견을 요청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국회 연설에서 이미 이게 언급을 했고 이정미 대표의 경우에는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로 대북 특사 해보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서 지금 비판적이고 외교안보 라인 교체 요구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어서 뭐 이런 발언도 했겠지만 실제 국민의당 내부 여론도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다. 이 점도 고려된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손학규 국민의당 상임고문도 국회 토론에 참석해서 대북 특사 파견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또 정동영, 박지원 의원 이런 사람들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일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보도를 보니까 북한이 미국의 진위를 몰라서 뭐 미국 쪽 인사들을 여러 사람 접촉한다 뭐 이런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6일에 나온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를 보면은 북한 측이 공화당과 좀 관계가 있는 외교 전문가들에게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는 거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리는 글의 맥락 그리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라든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이 내놓는 메시지 이게 충돌하는 상황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이 이 미국이 이러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못하겠어서 아마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인데요. 아하. 북한 측 대미라인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거의 다 외우고 있을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만큼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그 비공개 대화 라인조차도 없는 상황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나마 중국이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대화가 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이것도 지금 미중 관계를 볼 때 당분간 어렵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예. 어쨌든 그래도 북한은 자꾸 미국하고 뭔가 좀 뜻을 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 얘기하고 싶어하는 또 분위기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또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가는 분위기죠. 이 미 재무부가 현지 시간 26일 북한의 8개 은행을 추가로 제재 대상에 올리는 이런 결정했는데요. 이미 2개가 제재 리스트에 있었기 때문에 북한 은행 10개가 지금 제재 대상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북한 은행들은 미국하고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금융망에서 차단돼도 북한에는 아무런 타격이 없다는 것이죠. 이미 거래가 없는 은행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제재는 지난 21일에 대북제재 행정명령에서부터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계적 접근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결국 최종 목적지는 북한은행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북한은행들하고 거래하는 중국은행에 대해서 제재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게 그렇죠.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 중국이 유엔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북한 석탄 수입을 재개한 정황 이런 게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러면 중국까지 이제 미국과 북한 사이에 끼어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고 있고 뭐 대화 이런 얘기는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밀려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 우리라도 좀 대화 노력에 힘을 보태야 하지 않나 이런 판단들이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요. 몇 회 정도 순수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왜 유난히 공직자에게만 도와줄까? 우리 공직자가 그 월급이 너무 작아서 생활할 수가 없을 정도인가? 우리 사회가. 누구 목소리죠? 방금 목소리 지난 2012년에 김영란법 제정안 발표할 때 김영란 전 대법관이 이것 관련해 언급한 그런 목소리거든요. 예, 예. 내일로 이제 김영란법 시행 1주년을 맞기 때문에 준비해봤고요. 네. 김영란 전 대법관 여기저기 언론 인터뷰에 많이 나와서 이 법에 대한 소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 적용 1년으로 평가하긴 이르고 10년 정도는 지켜보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애초에 주장해왔던 이해충돌 방지 조항 이게 빠진 게 아쉽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라는 기준에 지나치게 논란이 집중되고 있다. 이거 우려된다.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고요. 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상식적 기준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 이런 얘기도 함께 있습니다. 네. 그 1년 사이에 기업의 접대비가 줄어들었다는 통계는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올 상반기 500대 기업의 접대비 조사를 해보니까 김영란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상반기에 비하면 한 15% 이상 감소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15%? 그렇죠. 같은 기간 동안 매출은 오히려 6% 넘게 늘었기 때문에 그간 기업들이 오히려 과도한 접대비를 지출해왔다. 이런 추론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저는 15%보다 좀 더 줄을 줄 알았더니 그만큼까지는 안 줄었군요. 역시 1년 만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예. 또 한국사회학회가 최근에 일반인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거의 90% 가까이가 이 법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답해서 실제 체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또 보인다는 거거든요. 네, 네. 좀 더 지켜보는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뿌리 내리려면 시간이 좀 걸리죠.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우리 이웃의 사정, 우리 이웃의 어려운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입니다. 자,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 연휴고 귀성 귀경길에 많이들 나서시겠죠. 그러면 열차를 이용하게 되면 바로 이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KTX 승무원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안진걸의 이웃사람에서 무려 4,229일째 복직투쟁 이어가고 있는 KTX 해고 승무원들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안진걸 사무처장 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KTX 열차 승무지부의 김승하 지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 4,229일? 11년 지났고요. 횟수로는 12년째 됩니다. 네, 네. 저희 방송에 몇 번 소개해가지고 청취자분들도 대략 경과 과정을 알고 계시고, 뭐 저도 지금 거의 다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항공기 스튜어디스 붙으신 분들도 여기가 더 좋다. 그럼요. 해서 가셨던 데 아닙니까? 처음에 시작이? 네. 육상위의 스튜어디스다. 뭐 스튜어드다. 이런 네. 찬사 비평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실제로 코레일도 국토교통부도 그렇게 홍보를 했었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경쟁률이 제가 찾아보니 2004년도에 14대 1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취업 준비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 정말 좋은 직장인가 하고 이제 다 공기업이라고 알고 갔었던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2년 후에 그래서 이제 어필이나 문의가 있으니까 2년 후에 정규직 하려고 한다. 이래놓고는 홍익회로 처음에 보냈다가 나중에 또 관광내조 또 보낸 거예요. 일종의 자회사. 예, 자회사 또는 간접 고용 방식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철도청일 시절에 저희가 고용이 됐거든요. 네. 근데 2005년에 철도공사로 전환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철도청 시절에 공무원 티오가 없다. 그러니까 너네들을 잠깐 자회사에 임시적으로 고용을 하는 거다. 철도공사가 되면은 당연히 직접 고용 정규직화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사회초년생이니까 국가기관인 정부가 하는 얘기를 감히 의심하거나 이걸 정말 계약서에 써주세요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당연히 믿었는데 계약했어? 구두 계약이잖아. 뭐 이렇게 증거 있어? 라고 이렇게 서류가 나오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철도공사로 됐는데 직접 채용을 안 하고 어떻게 했죠? 홍익회라는 자회사에 간접 채용했는데 그래도 이제 구두 뭐 계약서 상으로는 없지만 온갖 홍보 활동을 통해서 너네들은 잠시 임시적으로 그렇게 고용하는 거지 앞으로 중공무원 대우 뭐 58세 정년 뭐 5단계 직급을 통해서 앞으로 승진 제도가 생길 것이다라는 인터뷰도 하고 신문 기사도 나고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해고까지 간 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저희가 이렇게 자회사로 있으면서 이 자회사 홍익회라는 회사가 승무 운용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회사였어가지고 운용하는 법도 모르고 뭐 열차 스케줄도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모르고 너무나 주먹구구 시기였고 중간 착취에만 너무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뒤에 1기 승무원들의 월급을 올려주면서 경력을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1기 승무원 월급을 동결시키고 2기 승무원 월급을 깎았어요. 그러면서 1기 승무원들의 경력을 인정해준 거다라는 식으로 어이없는 그런 행태도 보이고, 철도공사에서 분명히 저희 유니폼, 명찰, 가방값을 다 받아놓고서는 저희 승무원들한테 이중으로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고, 성과급 같은 거 인센티브 받으면, 차등을 더 A, B, C, D 2등급을 더 가지고 1등급은 원래대로 주고 2등급은 깎아서 주고 하는 식으로 조금씩 더 떼먹는 이런 활동도 있었고 자회사로 있으면서 안전 업무가 저희 업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면은. 왜냐면 안전 업무는 이렇게 자회사 위탁이 안 되거든요. 정규직이 해야 한다. 네. 이미 열차 팀장님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 파견 문제가 자꾸 불거지니까 열차 팀장님과 너네들은 다른 회사다. 소통도 하지 말아라.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KTX에 승객의 안전을 책임진 사람이 지금 코레일이나 나중에 이제 대법원 판결에 가면 열차 팀장 딱 한 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승무원들은 그냥 안내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비행기 타봐서도 알고 얼마 전에 철도에서 2013년 사고 때도 우리 승무원들이 실제로 안전 대처 다 하고 승객들 피신도 다 시켰고 우리 지금 청취자들 여러분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승무원이 안전과 무관하다는 생각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와보라 하십시오. 일반 국민들 중에는 승무원들이 안전도 도와주는 허리 불편한 할머니 타실 때 승무원 안 도와주세요? 당연히 이건 제 업무가 아닌데요 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무궁화호에서
부품이 날라와가지고 갑자기 유리창 깨지는 사고가 있었을 때 사고가 났네요. 안내만 하겠어요, 이분들이요. 아이고 이거 누가 다치면 안 되니까 뭐 피신도 할 거고 이게 일명 테러인지 아니면 부품으로 보인다든지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분이니까 안내도 해줄 거고 또 대피도 시켜드릴 거고 조치도 할 거 아닙니까? 응급조치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공 부분이 모범 사용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 그러니까 당시 철도공사 코레일은 최악의 사용자, 악덕 사용자 전형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 2006년도에 약수 다르지 않느냐, 말도 안 된다. 우리는 안전 업무이기도 하고 정말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정규직으로 뽑아달라고 파업을 했어요. 그걸 이유로 해고를 당한 280명을 다 해고를 시켜버린 겁니다. 280명. 그랬는데 이제 이 다음이 또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슬프기도 한데 소송을 했어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그래요. 분명히 우리 코레일 직원 아니냐. 그래서 1심, 항소심 다 2008, 2009년도에 직원 맞다. 승소했죠. 예, 승소했고 그 전부 다 지휘 감독도 받고 있고 또 열차 팀장과 업무 뗄래야 뗄 수 없는 거 맞고 그렇게 좋았는데 2015년도에 그 최근에 블랙리스트로 문제가 됐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갑자기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결을 내려버린 겁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그래서 그의 최악의 판결을 뽑혔습니다. 많은 법조 시민단체에서. 그러면서 우리 복직에 그 꿈에 부풀었던 우리 280여 명의 이 승무원들에게 또다시 아주 차가운 조치가 취해지고 받았던 임금도 토해내라는 또 결정가 나온 겁니다. 1심, 2심 승소했으니까 밀린 임금 좀 받았는데 토해내라. 사실 저희가 대법 판결이 그렇게 난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다른 노동 사건에 비해서 굉장히 증거가 많았거든요. 저희가 안전 업무를 매뉴얼상으로도 했다라는 것도 드러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증거들이 그렇게 증거는 있지만 그래도 충분하지 않아라는 식으로 해버리니까, 그러면은. 판사님 보시기에 얼마나 들이대야지 충분한 건지. 그리고 이것은 그 열차팀장의 지시나 감독을 받은 게 아니라 그건 계약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수하는 절차에 불과하다라는 식으로 말장난으로 끝내버렸거든요. 참, 뭐 대략 청취자분들 다시 이제 기억이 돌아왔을 거예요. 충분히 믿을 만한 근거를 다 정부가 또 철도공사가 제시해놓고 말을 계속 바꿨다.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분명히 업무가 안전 업무를 비롯한 정규직 업무와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 1심, 2심도 인정했다. 그런데 대법원이 뒤집어서 결국은 280명 아무도 복직이 안 됐다. 그 말인 거고. 그렇죠. 지금 한 10년 넘게 오는 사이에 많은 분들이 지쳐서 떨어져 나가셨죠? 네,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이 같이 들어갔던 친구들이 350명 정도였고 한 파업하고 한 석 달 뒤에 저희가 해고됐는데요. 그때 해고된 사람이 280명 그리고 3년 뒤까지 남아있던 승무원이 지금 34명이었는데 한 분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승무원은 33명입니다. 네. 10분의 1로 이제 줄었죠. 그 나머지 분들은 어디 다른 데 취업하시거나 뭐. 그렇죠. 근데 가정주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고요. 네. 그 사이에 또 정말 방송에 소개하기 너무나 슬플 정도의 비극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복직될 걸 알았는데 복직 안 된다고 그러지 받은 한 1억 가까운 급여를 다 토해내라 그러지 이자까지 쳐가지고 그러니까 한 분이 또 얘기까지 남겨두고 자살하는 그런 아주 슬픈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는 우리 KT 승무원 선생님들하고 기자회견이나 뭐 집회 봐서 알지만 할 때마다 눈물을 펑펑 흘리십니다. 얼마나 서럽고 고단한 십몇 년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9월 20일부터 7일간 지금 오늘로 7일째죠. 서울역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복직을 호소하면서 농성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동 시민단체들이 응원을 보내주고 이번에는 이제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 전에 YTN 우리 해고 노동자들 중에도 일부가 해고 기자들 사실은 대법원에서 저희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은 적법한 해고라고 세 분에 대해서 노정면 기자가 그이만 노정면 기자 등 3명이 적법 해고로 났는데 YTN에서 이번에 정책 복직 조치했잖아요. 노사 합의로 복직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든지 코레일이 맘만 먹으면 바로 정규직으로 뽑을 수 있고 열차에서 바로 이분들이 안전 업무, 안내 업무 다 같이 하게 만들면 됩니다. 꼭 뭐 지금 상징화되어 있는 33분 문제는 조금 더 얘기를 정리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얘기를 했죠. 네, KTX 승무원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한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고 또 생명 안전 업무인 승무 업무는 직접 고용시켜야 된다라고도 이제 직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되게 지금 철도공사는 승무원이 안전과 무관하다라는 논리를 지금까지 쭉 고수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이제 논리가 이제 맞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철도안전법이 2015년 개정이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승무원이 그 안전 업무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서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됐어요. 의무네요, 의무. 네, 그러니까 근데 승무원이 안전 업무는 아니라고 하면서 안전 업무를 안 하면 소송은 이렇게 피해는 벌금은 물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코레일이 직접 고용을 피하려고 매뉴얼 같은 데 보면 완전히 장난을 쳐놨거든요. 안전 업무 하지 말고 안내만 해라고, 뭐 방송만 해라고. 네. 그러면 그것대로 만약에 매뉴얼대로 지키면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우리 승무원들이 처벌받습니다. 참 법에 이상하네요. 구조 의무가 있는데 그걸 안 했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현직 열차 팀장님들이 얼마 전에 국회 토론회에서도 또 증언을 해주셨어요. 아니 그 철도에 그 수천 명이 다 있는 KTX에 본인이 혼자 어떻게 안전 업무를 하냐. 당연히 승무원 두 분이랑 짝을 이뤄서 같이 해야 된다. 그렇죠. 청취자들도 그렇고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빨리 문재인 정부에서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호소를 해봅니다. 지금 코레일 사장이 공석이죠? 네. 지금 뭐 공모 중에 있습니까? 네, 지금 절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 근데 뭐 누가 물망에 올랐다 뭐 이런 얘기 어쨌든 전혀. 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한 언급과 그다음 안전 업무에 대한 또 그 언급. 게다가 지금 공기업의 비정규직부터 정규직화하는 것이 일단 1번 정책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등등으로 보면 이 33분 그동안 참 오래 힘들게 싸우신 분들은 조금 신락 같은 희망을 걸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사실 이 33분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럼 이제 그때 350명 파업해서 280명 다 해고됐어요. 그렇다고 여승무원 없이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관광개발이라는 자회사에 새로 또 고용이 되신 분들이 계시는데 관광개발. 네. 코레일 관광개발이라는 코레일 관광개발 자회사고. 네. 그쪽에서 지금 승무 업무를 도맡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는 29, 30일 이제 양일간의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임금을 가지고 임금 교섭이 전혀 진척이 없기 때문에 단 1%, 1.2% 정도만을 사측에서 제시하고 있어서 이건 그 전에까지 사실은 계속 동결 거의 나다시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지금 관광개발 승무원 중에 한 60% 정도 분이 거의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고 계세요. 그래요? 네, 신입으로 지금 KTX 승무원으로 들어가면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그런 정도로 열악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구조 자체가 자회사로 취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변화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물론 임금 문제만을 가지고 임금 문제와 뭐 다른 문제들이 좀 있지만 그 문제를 제 메인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런 고용 구조가 바뀌어야지만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파업을 하고 전원 해고하고 이런 와중을 거친 후에 이제부터는 우리는 자회사로 갈 테니 그걸 알고 올 사람만 오시오 해서 뽑은 거라 이거죠.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왜 그 구조를 못 바꾸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도 이 간접 고용 상태에 대해서는 항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무슨 기자회견이나 집회할 때도 같이 어서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최근에 철도 관련해서 안전사고 많이 났었잖아요. 네네. 여러분 기관사도 돌아가시고 안전정비 하시고 놀았는데 이게 비용 감축, 철도 민영화, 외주화 안전 업무까지도 요런 기조하에 무조건 비용만 줄이다 보니까 자회사로 남발하고 안전 업무 해야 될 사람은 안전 업무 아니라고 그러고 이런 속에서 그 기존의 승무원들 다 현재 말하는 자르고 또 임시로 이렇게 사람 뽑아갖고 자회사에 고용하고 근데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고통이고 그렇죠. 해고된 분들은 해고는 보통인데 이런 아주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공공부문하고 공기업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그 코레일 관광개발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여승무원분들 안전 업무 안 해요? 매뉴얼상에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이거는 제 업무가 아닙니다라고 누가 승무원이라면 누가 피하겠습니까? 보통 KTX 한 그 차가 몇 량이 연결돼 있나요? 18량이 연결이 돼 있고요. 18량에 몇 명이 근무해요? 승무원 업무하는 사람은 열차팀장 1명, 그리고 관광개발 승무원 2명입니다. 그러니까 도합 딱 3명. 3명. 네. 그리고 사실 이것도 기관사가 따로 있는 거고. 네. 열차 팀장 1명은 코레일 정규 직원. 네. 그리고 코레일 관광개발 소속 승무원 2명.
네. 근데 그 승무원 2명은 안전 업무 하지 마라. 그렇죠. 안내방송과 열차 위례사항 시 열차팀장과 협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 관련해서 인식이 높아지면서 바꾼 거예요. 네. 그전에는 아예 없었다가. 18량의 기차를 맨 앞에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걸어가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한번 재봤었는데요. 네. 사람 아무도 없을 때 정말 계속 빠른 걸음으로 문 열고 갔을 때 4분 50초 걸렸습니다. 4분 50초. 네. 그렇게 안 되잖아요. 승객들이 그럼요. 계속 있으니까. 그럼요. 가서 승객들 살피면서 승객들이 또 승무원이 지나가면 꼭 뭐라고 물어보거나 뭐 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 지나가려는데 거의 한 10분, 20분은 이상 그럼요. 네. 그런 거죠. 네. 근데 딸랑 3분이 근무하는데 그중에 2사람은 안전 업무가 아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해석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2013년도에 그 대구에서 무궁화호 KTX 열차가 추돌을 했을 때도 네. 그 매뉴얼대로 되면 이분들 그냥 사고가 났습니다. 이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승무원들이 뛰어가서 거기 문도 열고 안내도 하고 그래서 무사히 대피시켜서 정말 당시 KTX 승무원들이 영웅이고 대체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하셔야 되는 거 맞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귀한 일을 하는 분, 귀한 일을 하는 분들 정기적으로 뽑아서 정말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이런 고용문화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이제 정부가 빨리 김현미 장관님이 굉장히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호소 한번 드려봅니다. 예. 네. 한 10년 넘게 싸우신 그 33분, 참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자회사로 또 안전 업무 배제라고 하는 이상한 구조로 짜여져 있는 구조 혁신도 함께 이루어지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이 귀성길에 또 귀경길에 승무원들 만나시면 수고한다고 한마디 인사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도 했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KTX 열차 승무지부 김승하 지부장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작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일억도 못 모으는 사람이면 그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뭐 1년에 뭐 6개월에 1억 준다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10년을 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84만 명 가운데는 무려 15% 이상이 대상자가 될 수 있고 사실 84만 명이 다 신청하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청자 대비로 하면은 뭐 로또라고 말하기는 그렇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게 어떻게 로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당 시가 최대로 줄 수 있는 게 이제 요 1억 만드는 데는 3,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도가 주는 건요. 그 3,600만 원으로 쳐서 10,000명이면은 그게 3,600억 아닌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 정책 3가지를 다 하는데 10년 동안 드는 돈이 약 6천억 정도 됩니다. 10년에 6천억. 예, 그래서 평균 연 600억 정도 소요되면 되고요. 연금은 연평균 약 360억 정도 예산이면 이 정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무상급식 이런데 경기도가 지원하는 돈만 해도 뭐 한 2천억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600억 정도는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 그리고 저희가 뭐 나름 일을 잘 해가지고요. 경기도의 부채가 약 3조 2천억 원이 있었는데 현재 2조 6천억 원을 다 갚았고 올해 연말까지 3조 2천억 원 모두 갚아서 부채 제로, 채무 제로 선언을 하도록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 신청을 언제부터 받습니까? 원래 저는 10월 달부터 하고 싶었는데요. 의회가 뭐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끝나고 하자 이렇게 하셔서 그리고 준비를 더 촘촘히 하자고 그래서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청은 연내에 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선별하는 작업이 있을 것이고 신청자가 많이 넘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 소득이 적은 순부터 시작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이 되면 당연히 도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 편성을 조금 더하면 인원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지적한 것처럼 금년에 딱 10,000명 다 합해서 금년에 13만 명 뽑아서 그 사람들만 10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매년 추가로 더 지정되어야만 사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정책의 처음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일하는 청년 통장도요. 맨 처음에 2,000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늘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공적이니까. 이것도 성공적이어서 정말 이래서 이게 청년들이 자산을 모으고 희망을 갖고 결혼을 꿈꾸게 하고 그러면서 중소기업에게도 많은 좋은 인재들이 가는 일거양득의 정책이 되면 이거는 당연히 저희가 예산을 더 늘려서 인원수를 늘려야죠. 알겠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신청하는지부터 좀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오래간만에 모신 김에 또 정치적인 이슈를 한두 가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렇게 막 공격한 게 내년도 경기도지사 선거 의식한 거라고 보세요? 안 보세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공격을 하더라도 뭐 저한테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자칫하면 여기 신청하는 청년들에게 사행성에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처럼 겸하는 거는 저는 그래서 이 지장님이 자꾸만 이런저런 변명을 하시던데 그러지 말고 담백하게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사과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드님 얘기 뭐 워낙 질문 많이 받았을 테니 한 말씀만 하시죠. 그냥 뭐 제가 잘못한 거고요. 저희 아이가 더욱더 잘못한 거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잘못에 대해서는 평생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 있는데요. 합당한 벌을 받을 거고 당연히 용서받지 못할 거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아들입니다. 저는 제 아들을 끝까지 보듬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네. 지금 당이 전당대회를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늘 어려울 때마다 왜 우리가 이걸 시작했는지 그 초심을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요. 뭐 통합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의 만찬 모임 잠시 후에 청와대에서 열리게 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결국 불참이죠. 자, 잠시 후 뉴스 사이다 시간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게 될지 좀 정리해 보겠고요. 청년 복지 정책 두고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논란이 계속 이어집니다. 어제 이재명 시장 목소리 들었는데 오늘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들이 지금 화제입니다. 부부싸움 후 스스로 목숨 끊었다. 뭐 이런 이야기. 댓글 정치의 원조는 노무현 정부다. 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 당시에 청와대 제2부속실장을 지낸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잔혹한 돌고래 포획으로 국제적 비난을 받는 곳이 바로 일본 타이지 마을인데 올해도 그 사냥이 시작됐답니다. 이 문제 계속 추적해온 한겨레신문 남종영 기자의 설명도 들어보고요.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까지 2부 시간에 준비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청년 복지 정책을 두고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설전이 이어지고 있죠. 뭐 내년 지방선거 앞둔 전초전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어제 이재명 성남시장의 입장을 들었는데 오늘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남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연금 1억 원 정책을 특히 많이 비판하던데 먼저 그 정책이 어떤 정책인지 좀 정확하게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소개 좀 해주세요. 대상자는 경기도에 사시는 청년들이고요. 네. 중소기업에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매달 본인이 30만 원을 부으면 경기도가 30만 원을 같이 부어드리고 매달? 네, 매달. 퇴직연금이 이제 8.3% 정도 쌓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10년이라 이 비과세 금융상품으로 이자가 좀 더 붙어서 그래서 1억이 만들어지는 상품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10년 동안 3,600만 원 내고 도가 3,600만 원 지원하는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합하면 이자까지 해서 1억이 된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가운데 중소기업 다니고 연소득이 얼마 이하 이런 건 없나요? 그러니까 월소득 250 이하여만 할 수가 있습니다. 250 이하.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경기도에 살면서 중소기업에 25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사람은 신청하면 전부 됩니까? 아니면 그중에 고릅니까?
지금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예. 얼마나 신청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신청자가 더 많아지게 되면 이제 소득이 낮은 청년부터 고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 인원수를 정해놨나요? 지금 10,000명 하게 됩니다. 1년에 10,000명이요? 첫 해 일단 저희가 10,000명을 시작을 하고요. 예. 앞으로 이 정책의 성패에 따라서는 더 하게 되는데 이제 3가지 정책이에요. 이것이 하나, 이건 자산 형성이고요. 예. 소득이 더 낮은 200만 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제조 중소업에 다니는 예. 청년들을 위해서는 마이스터 통장이라고 해서 한 달에 30만 원씩 바로 쓸 수 있도록 2년 동안 지원을 해드리고요. 예. 이건 2만 명 합니다. 2만 명 목표가. 그리고 1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는 1년에 약 120만 원 정도, 월 10만 원 정도의 복지 포인트를 드리는 이것도 중소기업 근무자의 경우에 예. 이게 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자는 것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중소기업이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에 가서 일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인책을 줄 때니 중소기업 좀 가라. 그렇죠. 중소기업에 가면 우리 어른들이 자산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저축하면 1억 자산 만드는 거 도와주겠다. 또 당장 힘들면 소득을 지원해 주겠다. 30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 네. 아니면 뭐 10만 원씩 복지 포인트 준다. 이런 식의 유인을 책을 쓰신 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 이 지금 1억짜리는 10,000명 대상이고 네. 그냥 월 30만 원 지원하는 거는 야당이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약간 말장난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의 잔치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자유한국당하고 통합하자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 네.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끝까지 모든 전제 조건이 됐는데도 자유한국당하고 끝까지 통합 안 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예. 거기 서로 간에 대화와 타협을 하면 이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가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정치적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다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 편가르기 하는 이 말잔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유승민 의원하고는 지난 대선 후보 경선까지 치르셨던 입장이기 때문에 네. 유승민 의원이 당권 도전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안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저는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위기일 때는 지도자가 직접 나서서 당을 끌고 나가려는 그러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저는 훌륭한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유승민 후보도 깊이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혹시 당권 도전하라고 전화통화라도 하셨습니까? 전화통화가 아니라 만나기도 하고요. 예. 저는 당연히 그렇게 가는 길이 비대위원장도 맞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네. 내년 지방선거에 경기지사 재선 도전하시는 거 맞죠? 아직 모르겠습니다. 12월 달에 입장을 밝힐 거고요. 정치적인 문제는 제가 지금 나서서 도지사 일이나 이런 것들은 열심히 하지만 현실 정치의 어떤 스케줄 이런 거는 당장은 지금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함께 만났습니다. 의지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 한 10분 있으면 청와대 만찬 시작이네요. 그렇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빼고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대표하고 문 대통령 회동입니다. 네. 바른정당은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이고요. 네, 이해운 대표가 그만뒀으니까. 그렇죠. 전에도 한번 대표 회동이 있긴 있었죠? 오찬 회동 한 번 있었죠. 그땐 점심이었군요. 그렇죠. 그때하고 멤버가 바뀐 게 당시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이었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 네. 바른정당은 이해운 대표였다가 이제 이번에는 또 주호영 권한대행으로 도로 바뀐 거고요. 일단 오늘 회동의 매개는 안보 이슈입니다. 문 대통령이 그 유엔에 다녀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계속 안보 상황이 복잡하죠. 뭐 최근 미국 전폭기가 NLL을 비껴가지고 위쪽으로 그야말로 북한 턱밑까지 들어가서 무력 시위했잖아요. 맞아요. 이게 뭐 협의가 있었냐 없었냐 가지고 청와대, 외교부, 국방부 말이 다 애매하게 헷갈리기도 해서 아마 야당 대표들은 안보 문제에 대해서 자기 할 말을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야당 대표들이
각자 다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정의당은 진보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겠죠. 네. 오늘 아마도 정의당이 회동을 앞두고 뭔가 부문부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특사 보내야 된다. 뭐 안철수 대표 특사 이런 이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할 거고 바른정당은 그 반대. 대북 이슈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고 네. 국민의당이 문제인데 국민의당은 당 내부가 한 목소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컨대 정동영, 박지원 이렇게 과거 정부에서 중책을 맡았던 호남 중진 의원들은 햇볕 정책의 정통 계승자다. 자임하고 있고 뭐 수도권 중도파라고 할까요? 이쪽은 온도차가 확실히 있어요. 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압박해야 될 때다 이런 입장 계속 강조하고 있으니까 예. 오늘도 아마 그런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좀 궁금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뭐 뭔가 대안을 내겠다라고 지금 예고했으니까 네. 어떤 안을 내는지 좀 보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안보 회동이라고 안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게 협치와 관련돼서 뗄래야 뗄 수 없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무적으로 보면은 이게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에서부터 시작되는 흐름이에요. 만약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부결됐으면은 회동이 지금 되겠습니까? 예. 안 됐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서로 존재감 과시, 뭐 할 말 다 했다 이러면은 오늘 만나고 끝인데 연독성이 없어질 텐데 좀 흐름이 이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청와대나 여당은 그런 걸 바라는 걸 거고. 그렇죠. 다른 정당들도 그런 면이 2만 명이고. 네. 복지 포인트는 10만 명이 대상이다 그러면 이제 13만 명이 이해가 되는데 네. 이게 효과를 발휘하려면 내년에도 또 똑같이 13만 명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일단 저희가 정책을 2년으로 짰습니다. 어허. 그리고 2년을 해보고 만약에 이 정책이 정말 좋다고 한다면 예. 그러고 나서 다시 정책을 새로 시작할 수가 있고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당장은 내가 급해서 그냥 월 30만 원 또는 복지 포인트를 받는 정책에 가입을 하지만 예. 내가 2년쯤 후에는 이제부터는 자산을 모으겠다. 라고 하면 그 1억 연금 통장으로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아, 변경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게 2년에 이제 정책이 끝나면 예. 그다음에 이 정책이 좋다.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이미 이거 비슷한 유사한 정책을 시행을 했어요. 어떤 거죠? 뭐냐면 예. 일하는 청년 통장. 청년 통장. 예. 예. 이게 이제 뭐 뜨거웠죠. 예. 뭐냐면 똑같은 디자인인데 3년짜리로 했고요. 예. 한 달에 10만 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1,000만 원을 만드는 저희가 정책을 펼쳤는데 예. 이거 아주 기가 막힌 성공을 거뒀거든요. 여긴 몇 명의 혜택을 받습니까? 이것도 저희가 10,000명을 해서 준비를 해서 이번 회차에는 며칠 전에 4,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예. 한 3만 명 정도 지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의회에서도 야 이거는 정말 좋은 정책이니까 좀 예산을 늘려야겠다라는 얘기를 당연히 도와 도집행부는 의회는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예산을 조금 더 쓰면 되죠. 예. 우선 궁금증 몇 가지 더 풀면, 그러니까 10년을 해야 되는 게 이제 1억 그 청년연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한 2, 3년 하다가 그만두면 그러면 2, 3년 동안 지원된 돈은 도로 환수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거기까지 했던 본인의 예금과 이게 통장이거든요. 예. 도가 만든 통장. 여기에 네. 들어간 돈은 다 드리는데 그냥 줘요? 이자가 아마 그렇게 안 붙을 겁니다.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다 쉽게 얘기해서 토해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다 그만두더라도 그동안 지원된 건 그냥 준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방금 남경필 지사가 자랑하신 그 청년 통장에 대해서는 자기도 뭐 그럴 수 있다고 본다, 찬성한다라고 일단 입장을 밝혔고요. 네. 대신에 청년연금 1억 원에 대해서 아마 경기도 내에 그 청년층 숫자가 한 300만 명 될 텐데, 네. 아마 그 숫자는 이재명 시장이 조금 더 적게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불과 몇천 명 이렇게 얘기하던데. 근데 지금 지사님 말씀을 들어도 10,000명이라고 그래도 사실 너무 적단 말이에요. 대상자 가운데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좀 로또성의 정책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이재명 시장님이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예. 이번에 보니까 민주주의의 기본 소양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점에서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다른 거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예, 예.
남의 정책을 그냥 무조건 로또다, 사행성이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비판하고 무시하는 거는 이거는 민주주의 기본 자세가 안 돼 있고 그러면서 보니까 최근에 시의회에서 이재명 시장님 정책을 반대한 이 시의원들을 실명을 공개해가지고 지금 파문이 일고 있죠. 예. 이건 역시도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 문제는 좀 더 논외로 하고요. 예.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잘못된 것이 뭐냐면 숫자가 잘못돼 있어요. 저희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 모수가 몇 명이냐면 84만 명입니다. 300만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84만 명 중에 1억짜리는 1만 명. 마이스터 통장은 2만 명. 2만 명. 아까 앞에서 13만 명. 13만 명.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약 전체의 15.4%가 대상자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를 본인들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또 갈아탈 수도 있다고 그랬고 아까. 그리고 그런 거에 떠나서요. 숫자도 틀린 데다가 아니 우리 사회가요. 청년들이 10년 저축해서 1년. 근데 지금 정부의 흐름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홍준표 대표 전에도 그렇지만 오늘도 불참이에요. 그냥 불참이 문제가 아니라 정진석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에 대해가지고 각을 막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부부가 이랬다 저랬다라는 거. 특검하자는 얘기도 그렇죠. 나오고. 뭐 그때도 국정원이 뭐 개입을 했니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인데 지금 보면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렇게 됐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한 뭐 적폐에 대한 것도 수사까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자꾸 이제 들쑤신다. 뭐 이제 기사가 자꾸 나가고 정치적 압박을 가한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전략이 공격이 방어다. 이런 식인 거죠. 가만히 있다가는 버틸 요량이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 일까지 다 샅샅이 털고 들어오면은 버틸 요량이 없으니까 역공을 가한다. 두 번째로는 보수 진보 구도로 가겠다. 1대1 대립각으로 간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먹힐지는 모르겠지만은 1대1이다. 다른 당은 뭐 의미 없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다른 야당들 입장에서는 이게 문재인 정부하고 또 엄하게 각을 세우면은 그냥 자유한국당의 덤터기처럼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자유한국당 이중대. 뭐 그렇죠. 그런 또 프레임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권 입장에서도 만약에 야당들이 정의당은 조금 논외인데 뭐 바른정당이라든지 심지어 국민의당까지도 자유한국당의 이 강한 흐름에 딸려 들어가면은 국정 운영이 정말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을 뭐랄까 좀 붙들어 놔야 될 필요성이 여권에서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김희수 헌재소장 인준에서 딱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다른 야당들도 존재감 피력은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무작정 각 세우다 보면은 뭐 그게 자유한국당만 할 수 있겠습니까? 각 세우는 거는 자유한국당 또 못 따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뭔가 뭐 100% 협조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뭔가 이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식의 움직임 가져가야 될 이유들이 제각각 다 있다는 이야기죠. 국민의당 바른정당에게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만찬 회동이 된 거고. 그렇죠. 이게 급진전된다면 뭐 여야정 협의체 논의로 갈 것이고. 그렇죠. 급진전까지 아니면은 조금 더 두고 볼 것이고. 하지만은 뭐 자유한국당의 흐름으로 다른 야당들이 다 딸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죠.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1대1로 만나자고 계속 그러는 건데.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은 속으로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 거겠죠. 청와대도 당분간은 1대1로 만나지는 않겠죠? 지금은 말하자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다른 야당하고 관계가 좋아지면은 자유한국당을 포위할 수 있는 흐름이거든요. 오히려 제 생각에 다른 야당하고 관계를 더 잘 가져가는 게 낫죠. 양보를 하더라도 그쪽에 양보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7시 5분 2부에 다시 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싸움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글을 올려서 고소까지 당한 자유한국당의 정진석 의원이 오늘도 또 논란이 되는 말들을 했습니다. 댓글 정치의 원조는 노무현 정부다. 또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마치 조선시대 사화를 보는 것 같다. 이런 발언들입니다.
자, 노무현 정부 당시에 청와대 제2부속실 실장을 지낸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연결해서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 의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맨 처음에 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그 SNS 글 처음 접하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의 경우에 분노가 극에 달하면 오히려 슬퍼지지 않습니까? 예. 참 슬픈 생각이 들었고요. 예.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을 자신들의 어떤 당리당략에 따라서 등장을 시켜가지고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을 주고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건지 참 참담하면서 분노를 넘어 슬픈 마음을 느끼고 있고요. 예.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고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지금 고소까지 다 된